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산케이 신문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리광으로 폄훼했고 반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친북 좌파로 한정했습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는 감정 배설 수준입니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내보이는 인식에서도 우려가 엿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쇄국 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이상 척화비를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죠. 다만 논거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녀야 합니다. 위해 여부나 실익을 따지지 않고 통상을 요구하는 국가 모두를 싸잡아 적으로 규정한 조선말 상황과 대외 개방 정책 속에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상대국의 상응 조치를 취하는 현재 상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 역사학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8월 5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정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두 번째 대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군도 나섰습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와 함정, 초계기 등이 동원된 독도 방어 훈련이 조만간 실시됩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닌 시뮬레이션 방식입니다. 다만 연합훈련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군은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전후로 일본 여행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물었습니다. 경제보복 전에 일본 여행을 갈 마음이 없다는 답변이 28.1%에 그쳤지만 보복 후에는 81.3%로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을 갈 생각이 있다는 답변도 69.4%에서 16.2%로 줄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장중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심했던 2016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거래 시작과 동시에 1,200원 선을 넘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수출 부진 장기화에 이어 일본 경제 보복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날씨는 올해 들어 가장 덥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가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열대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입니다. 내일 자정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경남 통영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와 함께 돌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부터 알아보죠.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핵심이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가장 필요한 품목 20개는 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들고 나왔던 불산과 레지스트 등 주요 소재를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개발 긴급 자금 투입 등의 방식으로 1년 안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 80개 품목도 5년 안에는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핵심 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M&A나 해외 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내 생산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 같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들은 얼마나 구체성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주요 소재와 부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협력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입지와 세제,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 기업의 생산 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과 양산 테스트 베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는 나아가서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민관 공동으로 조성하고 R&D와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시장 요구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나아가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입니다.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삼성과 현대차 등 5대 그룹 경영진을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회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김 실장과 5대 그룹 경영진이 만난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이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만큼 기업인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과 현대차 등 5대 그룹 경영진을 곧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날짜는 8일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 실장은 일정은 유동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기업인들과 상시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언론에 보도된 지난 6월 30일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비공개로 5대 그룹 관계자들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이미 만났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7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김 실장과 기업인들이 이번에 만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회동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상세한 품목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더군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규제 조치로 있게 되는 피해를 근거 없이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백색 국가 배제 조치를 실행한다고 해도 천여 개 품목의 수입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이로 인한 시장과 기업의 불안감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일본의 조치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베 정부가 이것을 노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품목별 대책 외에 기업별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량 수요 업체의 경우 산업부가 직접, 그 밖의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별 신고센터를 통한 기업별 1:1 컨설팅 제공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정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죠.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방위원회가 열렸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전 10시 시작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는 잠시 정회됐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애초에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현재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뺨 때리고 동업을 계속하자.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체 발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장해제 당한 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 무장해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무장해제를 했습니까?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나 다름없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그렇지 대응을 않다는 것을 해왔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 장관은 또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가 언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앞서 조금 언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설훈 최고위원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서 부정하고 불신하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파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강복절이자 일본의 폐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내용과 종합해볼 때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금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야 하고 여당도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안보 체계를 뒤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는 한일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 동맹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주 연속으로 5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시위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 나오고 주 후반에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7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49.9%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45.5%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북한의 무력 도발 여파로 주초 중반에는 하락했다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보도가 나온 주 후반에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41.5%, 자유한국당이 2.1%포인트 오른 28.8%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당은 하락세가 이어지며 5%대로 떨어졌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의 지지율도 소폭의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덕콕은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일본 여행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전후로 여론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점에 일본으로 여행 갈 생각이 있는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습니다. 80% 이상이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여행 의향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전에는 69.4%가 일본으로 여행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16.2%만 일본 여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53.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 여행의 부정적인 입장은 크게 늘었습니다. 28.1%는 이전부터 일본으로 여행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81.3%로 급증했습니다. 53.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경제보복 조치 전 일본 여행 의향이 있었던 69.4%의 응답자만 대상으로 생각 변화 정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과거에 일본 여행 의향이 있었다가 생각을 철회한 사람은 69.4% 중에서 56.1%에 이릅니다. 일본 여행 의향이 있다고 답한 69.4%를 100으로 놓고 생각을 바꾼 철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생각을 철회한 사람은 69.4% 중 56.1%이기 때문에 철회율은 80.8%입니다. 생각을 유지한 비율은 19.2%에 그쳤습니다. 일본 여행 의향에 관한 철회율과 유지율을 지지 정당별로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일본 여행 의향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을 바꿨습니다. 철회율이 95.8%였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 여행 철회율이 낮았지만 그래도 60%에 가까웠습니다. 정치 성향별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 95%가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 여행 생각을 접었다고 답했고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일본 여행 의향을 철회했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의 경우 10명 중 8명꼴로 일본 여행 생각이 없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이후 일본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이나 보수층도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과반이 노재팬 운동에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재팬 운동이 반짝 현상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2일 금요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훈련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발사체를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감시 태세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오늘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 연습을 시작으로 보름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휘소 연습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가, 미군 측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 3월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한미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 운영 능력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미래연합군 사령부 편제와 같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훈련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 당초 19-2 동맹으로 불릴 것이라는 전망이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맹이라는 용어가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한미는 훈련 기간 중 북한이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감시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한일 갈등 문제로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 이 독도 방어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독도 방어 훈련은 해군과 해경이 함께 매년 6월과 12월 정례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일 관계를 감안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심사 때 우방국을 우대해 주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독도 방어 훈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정부 내부 분위기가 한층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을 향해 일본이 자신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자 독도 방어 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비롯해 함정과 초계기들 이외 해병대 전력까지 나서 한층 공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 발사체를 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앞으로 또 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북한은 5월 이후 지난달 25일과 31일 그리고 지난 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들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해 우리 군의 F-35A 도입 등 전략 무기 도입에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과 이번 달 쏘아 올린 발사체들을 보면 고도를 점점 낮춰서 발사했는데 저고도로 발사체를 쏘면서 우리 군의 요격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F-35A가 배치된 공군 기지를 겨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 이슈를 부각해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한 정부에는 한미 연합 연습과 F-35A 도입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불만을 표출해 전향적 대북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쏘아 올린 발사체를 놓고 북한의 발표 내용과 우리 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31일과 2일 쏘아 올린 발사체는 미사일보다는 방사포의 형태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과 2일 쏘아 올린 발사체 역시 미사일로 평가하며 그 근거로 속도가 마하 6.9로 기존 방사포를 넘어섰고 변칙 기동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와 발사체 모습이 방사포에 가까워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신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에게는 한층 더 위협적인 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형 금융투자사가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지난 6월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롯데건설 측에 입찰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나금융투자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중복으로 입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복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하나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들이 사업 계획을 평가받지 못한 채 탈락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롯데건설은 이 같은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건 다름 아닌 입찰 공고를 낸 부산항만공사였다고 롯데 측은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만공사에서 들었거든요. 2개 중복이 됐다. 어떡할 큰일 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 기업에 보안 유지가 필수인 입찰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롯데 측은 부산항 상업지구 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입찰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하나금융투자의 중복 입찰을 걸러내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공사 측은 중복 입찰 금지는 공고문에도 명시했고 외부 기업의 입찰 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금융투자사의 석연치 않은 중복 입찰과 입찰 정보 누설 의혹까지 벌어진 상황 속에 사업계획 평가조차 받지 못한 회사들이 속출했지만 사태에 따른 법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중복 입찰 같은 거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가려내고 좀 따져보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고쳐가야 될 것입니다. 부산항 재개발 사업의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유흥업소 사장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주목을 휘둘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 텅 빈 가게 안. 한 손에 맥주병을 든 남성이 호신용 3단봉으로 계산대를 힘껏 내리칩니다. 유흥업소 사장 A씨가 길 옆 경쟁업체에 몰래 들어가 물건들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1시간 전 같은 장소, A씨는 폭력배 3명까지 동원해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방 안에 가둬놓고 온갖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넌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A씨는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뒤 등을 못 이겼는지 다시 혼자 찾아와 난동을 피웠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이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다 망가져 영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길 옆 가게가 잘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 사장님을 좀 견제하고 쉽게 하고 좀 질투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 이후 경쟁업체는 한 달간 쉬기로 했지만 A씨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를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피해자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친구들도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경찰은 일단 A씨를 재물 손괴죄로 입건해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무덥지만 모레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상륙하면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더위와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먼저 더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시작부터 찾아온 무더위가 오늘과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기록으로 경남 양산 기온이 36.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강원도 홍천도 36.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록은 34.7도지만 비공식 기록으로 강북구가 3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한 데다 동풍이 불면서 서쪽 기온이 더 오르는 페인 현상이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북상하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으면서 내일까지는 최악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호 태풍 프란시스코 우리나라에 상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모레쯤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남동부 먼바다에서 시속 36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내일 오후에는 우리나라 남해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자정 무렵에 경남 남해 부근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서 저녁쯤 속초 부근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급 약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겠지만 지난번 5호 태풍 다나스보다는 세력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영동과 영남, 충북에 최고 200mm의 폭우와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 시간수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합니다. 지난달 24일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이 생계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혀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심의 이전부터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주민 9명을 숨지게 한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의 신원은 24살 백인 남성 코너 배츠로 확인됐습니다. 배츠는 데이턴 남동쪽 벨브룩 출신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포함해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범행 당시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대용량 예비 탄창과 최소 100발의 총알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대량 살상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츠는 총기 난사를 시작한 지 1분이 채 안 돼 경찰에 의해 사살됐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잇단 총격 참사. 이 가운데 최소 2개 사건의 범행 동기로 증오 범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적 언사가 비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작성한 트윗입니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인 엘리자 커밍스 의원을 잔인한 불량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도 민주당의 여성 유색 인종인 4명의 의원에게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공격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상대편인 민주당 주자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모든 증거는 우리가 인종주의자이자 백인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외국인 혐오자 대통령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고향이 엘페소인 베토 오로코 전 하원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인정한 인종주의자로 더 많은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코리 부커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포와 증오, 편견을 조장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릭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치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 갈등 부추김을 비난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강행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전망하던 수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전망이나 요구가 나오지 않았던 경제 맞대응 조치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미뤘던 독도 방어 훈련도 이달 중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징용 배상 해법이 담긴 법안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의하는 일이 추진됩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이른바 경제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기동민 의원께서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네. 그것을 형이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심정적으로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단호하게 다른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좀 차갑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머리로는 정말 이성적으로 차갑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로 이 사태를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극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이러저러한 논의는 있었지만 그리고 엄포성 발언에는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가시화되거나 현실화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맞대응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풍겼지만 현실화된 것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WTO 제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주 정도가 지나야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발생한 불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를 다 까놓고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을 수출 규제함으로써 이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네. 일본도 그런 제품이 있을 것이다. 그런 품목들을 찾아내서 일본에 맞대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실행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가지고 있되 네. 칼은 칼집에서 빼지 않았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그런 아주 불법적이고 무도한 조치를 취했지만 대한민국이 버티고 견디면서 또 다른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의 경쟁력들을 높여내고 네. 그리고 다양한 압박 수단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는 다양하게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는 하되 그것을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기동민 의원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도 뭐 기동민 의원님이 저런 정도의 스탠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가져야 되는 스탠스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제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은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 수준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도 여당이 대응하는 방식, 야당이 대응하는 방식 다 제가 보기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히려 야당에서는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칼을 차곡차곡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칼집에서 꺼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경제 맞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경제적인 어떤 보복 조치에 경제적인 대응으로만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이것은 결국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경제적인 대응은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라는 거 발표하자마자 이제 대응 방안을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의 발표를 잘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이거 당장 159개의 품목이 우리가 이제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고요. 그 150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략을 짜놨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에서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계속 한 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신속한 대응을 이제 했으면 한다라는 걸 주문을 하고요. WTO 제소는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 WTO 제소를 하면 저희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맞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소를 하는 순간 이제 분쟁 해결 양해 규정이라는 걸 따라야 되고 그걸 따르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WTO 제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는 카드지만은 지금 쓸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여야 또 정부와 정치권 또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조금 강한 요구를 하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야권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 너무 나가는 바람에 여당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좀 자제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정부하고 여당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몰고 나갔거든요. 뭐 죽창가 얘기하고 뭐 그런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역할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제 저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 발표한 걸 보면서 이제 정부가 조금은 신중한 모드로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다각도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그 전면적인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원보이스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국면이 주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분할 때는 흥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흥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호도해서 그것을 무슨 자기 당에 유리한 국면 관리를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한꺼번에 모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나 화났어.
너희들 때문에 나 화났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야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는 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협력해 주는 건 대단히 좋은데 여당이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야당이 좀 더 차분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흥분할 때 흥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건 역시 협상의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 역시 저들은 주시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여당이 혹은 정부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밖을 세계를 향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는 일본 국민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좀 단일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함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뭐 같은 바람이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계속적인 알겠습니다. 그 야당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파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이제 확산되는 것 같긴 해요.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그런 입장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은 계속 이제 신중해야 된다는 태도를 이제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정부가 만일 이걸 파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파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일본과 한국만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신중론을 펴왔던 것이고요. 다만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중재 노력을 미국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미국이 지금 거의 그 중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저는 이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파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일본과 미국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협상 전략, 그중에 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카드도 정부가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어는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파기라는 용어 뭐 저도 썼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한일 간에 맺어져 있는 지소미아 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1년 단위로 상호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입장 어떠십니까? 이 소위 말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인가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협정 체결 직전에 일주일에 국민 정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 구렁이 담 넘어가다시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정보 협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군사 협정으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협정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틈을 타서 이 지소미아를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 여론도 60%에 가깝게 이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야당도 반대했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일 것인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만의 접근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공조체제를 어떻게 동북아 지역에서 잘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녹여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해양 세력과 북중러 중심의 대륙 세력, 만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정 연장 체결 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압박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견해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독도 방어 훈련을 곧 한다고 해요. 그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기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독도 방어 훈련은 이미 미뤄온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더 미루기 어렵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6월에 실시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뤄준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미뤘는데 결국 일본이
어떤 효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네. 러시아 군용기가 이제 독도의 영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의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 조치는 필요하고 당연히 저는 강력한 좀 군사 그 대응책으로 네. 보여주고 심지어 이걸 비공개하느냐 공개하느냐 논란도 되는데 저는 그 국제사회에 다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 한 가지 들어온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하락폭이 큰 모양이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이른바 열을 좀 식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독도 훈련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 상륙 작전도 상륙 훈련도 포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에 너무 빌미를 주면 또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네. 어떤 이 정치적 선택에 의한 경제적 행위, 군사적 행위 모든 행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반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따르지 않는 이 합당한 조치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게 이제 기계적 중립 혹은 양비론 이런 부분들이죠. 꼭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과정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러 아까 최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기도 하고 또 비공개로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1986년 이래로 연 2회 정도 이렇게 쭉 진행해왔던 네. 사안인데요. 그 갈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이제 해군 플러스 해병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또 훈련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차분하게 우리식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일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저는 또 따로 대응책들을 가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자막도 같습니다만 규모가 지금 주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 상황을 공개할지 여부도 주목이 되는 거고 해병대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륙 훈련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이례적인 거죠. 이게 좀 규모도 키우고 공개도 하고 이렇게 일본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훈련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영공 침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에도 동의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언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되찾는 그런 훈련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 하고 국제사회에 알겠습니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거라 최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요. 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정부는 1+1, 1+1,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가해 기업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이라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같이 출연해서 배상 내지는 보상 기금을 만들자 이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했어요. 근데 하 의원이 지금 내놓은 것은 2+2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1+1이었다면 거기에 이제 한국 정부, 일본 정부까지 해서 2+2로 이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스웨덴에 가서 지금 북한 인권에 관련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일본에 있는 이제 8선의 무소속 의원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꺼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그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안이 나오기 전에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플러스 일본 정부만 포함되는 1+1+ 알파라는 또 얘기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또 2+2로 나왔는데 저는 다양한 안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정부도 받아들여야 되고 일본 국민들도 일본 기업들도 수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야당 의원들끼리 그런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으로 뭐 진척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로도 되게 뭔가 타협을 하고 중재를 하려는 각자의 노력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양쪽에서 이미 그 의원들이 약속을 했고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국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뭐 한일 두 나라 의회가 공히 물론 이제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그 의미보다 이 방안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1+ 알파 얘기가 나왔었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1+1도 거부했는데 거기에 일본 기업까지 들어가라 그러면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가 1+1+ 한국 정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부인했고요.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본질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사고를 친 사람들이 실제 피해를 입힌 장본인들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진정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가 없었어요. 거기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또 무엇이냐면 뭔가 상대방과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끼친 사람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해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왔으면 저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피해를 준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안에 대해서 아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거든요. 일본 내 양심 세력들의 아니면 야당 의원들의 노력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이런 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 이 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 때 아닌 음주 논란이 불거져 있습니다. 이른바 사케 음주 논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본 술을 마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이 반박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연일, 반일, 항의를 외치며 정작 본인들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야당 대변인의 비난은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는 이름으로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라는 주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 직후 일식집에 가서 낮술하는 이해찬, 사케가 아니고 청주라고 우기는 민주당, 한국에 있는 일식집이라 괜찮다며 편들어주는 조국까지 눈뜨고 못 볼 촌극에 현기증이 납니다. 발뺌과 변명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자, 한국당에서는 일본 술, 그러니까 사케를 마셨다 이 부분 강조를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낮술 자체가 문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경위가 어찌 되었든. 근데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좀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술 아니었고요. 국산 청주였지만
그렇지만 상황이 주는 엄중함이 있는데 예. 과한 술이 아니었어도 당 대표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들은 저는 뭐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쟁으로 좀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또 없는 사실까지 침소봉대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부풀려서 물타기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음주하고 와서 추경한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업무와 연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마치 물타기한 그런 과정으로 이것이 좀 활용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예. 저는 이런 시기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리고 대표하는 분들은 좀 더 옷깃을 여미면서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 일본 내각에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이제 빼는 결정을 한 게 이제 엄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성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도 사케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인정하나요? 근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변인이 논평을 할 때는 그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결국 논평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대변인이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하러 쫓아다닐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아까 이제 논평도 보셨겠지만 뭐 사케보다 이제 낮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논평을 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일날 손학규 당대표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준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날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당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뭐 언론 보도에 이제 사케 논란이 나오니까 당연히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낮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뭐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맞냐 틀리냐라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기동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기에 참 나쁘끄러운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논란은 이제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덮고 서로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싸워야 될 적은 일본이지 우리 서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 사안이 주는 문제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여당 대표가 하는 행동과 또 일반 국민이 하는 행동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불매운동 한창인데요. 일식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입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일식집에 가지 않는 것이 지금 그 길을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표급 지위에 있는 분들은 사소한 오해마저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내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꽤 오랫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베의 개헌, 뭐 군대 합법화, 자유대, 그리고 정상국가 이렇게 쭉 나아가는 수순 속에서 우리를 건드려서 어떤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지 않을 문제입니다. 저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진정한 불매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 관광객의 4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들일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량한 음식업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이라는 게 일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거지 어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일본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배제하면서 우리가 일본 없이 살겠다. 일본과 단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보 파트너로서 불신하고 부정했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사유가 없습니다. 폐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폐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금융 지원도 하고 내년부터 부품 소재 등의 예산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생산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합의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세국과 아직을 버리고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해서 외교와 교류, 상호 이해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합의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급 위험이 큰 핵심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삼성과 현대차 등 5대 그룹 경영진을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회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수출 부진 장기화에 일본 경제 보복까지 가세하면서 코스닥이 장중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 대량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거래 시작과 동시에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닌 시뮬레이션 방식입니다. 연합훈련에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군은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서울 강북구의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6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자정 경남 통영에 상륙해 모레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114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업에 따른 피로를 풀겠다며 고기잡이 배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위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에다 도로 열기까지 더해지며 도시는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 같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은 오늘이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건가요? 네, 정말 덥다 못해 뜨겁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35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37도까지 높아지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은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디지털 온도계로 도로 표면의 온도를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확인해보니 50도에 육박하는 기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노약자는 물론이고요. 건강한 성인도 견디기 힘든 날씨니까요. 하나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수도권 지역인데요. 경기도 안성 고산면의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39.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경남 양산이 36.8도, 홍천이 36.6도, 이천이 35.9도 등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 29도, 포항 28.5도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합니다. 이렇게 더운 건 맑은 날씨에 볕이 강한 데다가 동풍이 불며 팬 현상이 겹친 것이 원인인데요. 여기에 북상하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뜨거운 열기를 더하면서 내일까지는 최악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태풍은 모레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내륙을 관통하겠고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무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내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온열 질환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천 해수욕장이군요. 바닷가라 사정이 좀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곳도 내리쬐는 햇볕에 무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매우 후텁지근한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옷이 젖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물살을 가르는 보트를 보고 있으면 가슴까지 뻥 뚫립니다. 해변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바닷가에 텐트를 쳐놓고 더위를 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곳 대천해수욕장은 올해 처음 야간 개장을 도입했습니다. 머드광장 앞 200m 구간에 한해 밤 9시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 개장 운영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해수욕만으로도 무더위를 날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근에 있는 냉풍욕장을 추천합니다. 폐강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더위를 잊게 만드는 곳으로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20도 정도 낮아 오히려 추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이 있는 성주산 자연휴양림과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석탄박물관도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더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색 피서를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간혹 겨울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멀리 휴가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면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을 만나보는 것도 한 가지 피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속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곳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홍대 아이스 뮤지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스 뮤지엄 어떤 곳입니까? 네, 저는 더위를 피해 이곳 얼음왕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날이 예상되면서 차라리 겨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겨울왕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서도 10분을 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척 덥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얼음으로 가득한데요. 남극에서 볼 수 있는 이글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가득하고요. 얼음 침대와 얼음 미끄럼틀에 몸을 맡길 생각을 하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서늘하고 짜릿합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속 캐릭터까지 가득해서 이 주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야외에도 도심 속에서 이색적인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요. 북캉스라는 말이 있듯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시원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책을 읽으며 사색을 즐기는 것도 좋겠고요. 영화관과 식당 등에 모여있는 복합 쇼핑몰에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은빛 아이스링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싹 물러날 것 같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장기화하면서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다른 피서지를 방문하셔서 더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홍대 아이스 뮤지엄에서 YTN 최현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달러에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600선을 내주고 급락세를 이어가다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지시키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환율 1,200선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1,200원 선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원달러 환율 1달러에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지금은 상승폭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지금은 무려 전거래일보다 17.75원 오른 1,215.75원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초에 1,150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60원 넘게 오른 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200원 선을 넘어선 건 2017년 1월 1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더 나빴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인데요. 특히 코스닥은 장중에 600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5.52% 급락한 581.62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폭이 이처럼 크게 확대되자 한국거래소는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이 사이드카는 증시가 급변동할 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거래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차단하는 조치인데요. 서킷 브레이커와는 달리 직접 거래는 막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다소 제한적인 편입니다. 지난해 2월 이후에 1년 반 만의 발동인데요. 당시에는 급등세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락에 따른 발동은 3년 2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6%가 넘었던 코스닥 낙폭이 다소나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600선 아래로 떨어졌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16년 11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코스피 역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에 2,000선을 내줬는데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이 연일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방어를 시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오늘도 팔자에 나서면서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 뒤에 낙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금은 1950선마저도 내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거래일보다 2.42% 급락한 1949.95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 지수 기준으로 한 2% 정도만 떨어져도 급락이라고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6%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크게 하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고요.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도 문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선행해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와 수출, 소비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가운데 대외 악재가 밀어닥치자 경기 전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했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공포에 휩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 환율과 증시 모두 섣불리 바닥을 논하기 어려운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역사가 부침 속에서도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듯 대중 국민은 때로 정치꾼 선동에 휘둘리고 개인 군중 심리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역사의 진보를 이끈 역사의 주체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대중을 폄하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대중 폄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지난해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전 변호사는 대중이 다 똑똑한 줄 알지만 언제나 대중들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두뇌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이른바 친일파 프레임에 밀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2년 전에도 국민의 분노를 산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당 소속이던 김학철 충북도 의원은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맹목적인 추종 현상을 상징하는 레밍에 빗댔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를 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뒤로 한 채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받을 당시 전화 취재하던 기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당은 김학철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3년 전 교육부 고위관리의 발언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나전기획관이 과음한 상태로 실언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결국 나전기획관은 발언 나흘 뒤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소송을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조정되면서 나전기획관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의 발언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박 전 처장은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을 미국 국민과 비교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미국인은 단결하지만 우리는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이 확인돼 물의를 빚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유영익 당시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가 1996년 한국논단 8월호에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하다고 기술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2005년 서울신학대 강좌에서도 한국인의 도덕적 수준이 낮아 일본 식민지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컸지만 해명은 없었고 그는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구화지문, 입은 곧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나 정파 대립이 첨예할수록 전반적으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자극적인 표현이 동원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금은 국익이 걸린 한일 대결 국면이고 그나마 국민이 나서서 불매운동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만큼 대중을 도구로 보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더욱 용인될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전에 없는 강도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도 경제적 상응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도 전쟁, 침략 등의 표현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과연 뭐라고 규정할지 그리고 지금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역사학자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우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노 재팬 그 불매운동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국채 보상 운동 그것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 국채 보상 운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일제 강점기가 아니고 네. 일제 강점 직전이죠. 아, 직전이죠. 예, 네, 1907년부터 일어났었고요. 일본이 1905년 울산의계약 또 1907년 정미 7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주권을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상황에서 당시의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어요. 고종과 순종의 나라였죠. 일반 백성은 나라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일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권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해서 일반 백성들이 나라 빚을 나라님 대신 갚자라고 이제 들고 일어났던 운동이 국채보상 운동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도 1903년부터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국민이 아니라 그냥 신민이고 백성이었죠. 그렇게 이제 국가에 대한 책임감, 자기가 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운동이라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농민들이 농촌에서 들고 일어섰던 의병 전쟁에 비유하자면 평화로운 의병 운동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 나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의병과 마찬가지로 주권도 없으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이제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가 자기의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때가 더 이제 뭐랄까요 격렬하고 국가의식이 좀 더 강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굳이 유사점을 찾자면 또 유사점보다 다른 점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누가 주도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대구의 서상돈 등을 비롯한 이제 근대 지식인들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채보상 운동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불매 운동은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만큼 주권의식이 모두에게 퍼져 있고 모두가 주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매운동 초기에 그 선생님께서는 일본 국적
정치적인 연예인들 퇴출하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불매운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네. 뭐 이제 그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동의하고 말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대해서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네.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운동이 이를테면 일본과 한국 간의 국가 대 국가 또는 민족과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일본 내에서 이제 일본의 전략 목표를 자기들 말로는 정상 국가화라고 하고 네. 주변국이 받아들이기에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 아시아 패권 국가로서의 일본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시아의 시민으로서 또 직접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 저지라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이것은 네. 단지 우리 한국 민족 대 일본 민족의 그 대립이 아니라 예. 한국과 일본의 양심 세력 대 한국과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 그 네. 잔재 세력 사이의 이제 대립이다. 이 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일본인 또는 일본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배격이 아니고 아베 정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좀 초점을 좁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 거죠. 그런 취지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시청자들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몸빼와 관련된 칼럼 쓰신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평소 글 좋긴 하지만 네. 몸빼를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유래한 거죠. 군국주의 시대 지금 이제 요즘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징용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강제를 이제 굳이 붙이는데 사실은 징자가 들어가는 게 이미 강제란 뜻이에요. 징병, 징발, 징집할 때 징자가 전부 강제로 네. 끌고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징용이라는 것이 강제로 노동력을 끌고 간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전쟁 상황에서 대다수 일본 남성을 군인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성들이 맡던 일을 여성들한테 떠맡겨야 되는 또 네. 비상 상황이 오니까 여성용 노동복으로 일본인들은 국민복이라고 그러죠. 네. 심지어 이게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여성이 이 몸빼를 입지 않으면 대중교통 승차 거부, 관공서 출입 금지 같은 조치까지 당할 정도로 강제로 확산시켰던 옷이죠.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은 오히려 일본은 철저하게 그런 이제 전시 군국주의 문화를 메가더사령부가 청산했지만 우리는 예. 곧바로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 용품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계속 사용되면서 예. 현재까지도 이제 농촌의 여성 노동복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일단은 그런 역사적 맥락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몸빼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변에 스며들어 있는 일본 문화 어떤 게 또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언어들, 유럽과 아시아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 먼저 이제 접촉을 시작했고 예. 또 난학이나 포르투갈과의 접촉을 따지면 몇백 년이 먼저 접촉을 시작했고 접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문제였어요. 예.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번역의 역사가 일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 뭐 예컨대 뭐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일본인들이 번역한 말이고, 심지어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통령, 장관 이거 전부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단어들의 경우에는 일부 단어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단지 서양 언어의 한자식 번역이 아니라 일본의 종교적 속성이 깊이 배어 있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사해서 언론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호국 영령 이게 우리는 이제 귀신은 돌아가면 사람이 죽으면 제사 지내고 감사드리는 것으로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지켜주는 영명한 귀신, 영험한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놓은 이 귀신들이 일본의 호국 영령들이에요. 네. 이건 우리가 쓰지 않던 개념인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만들어져서 한국인들 사이에 익숙해진 개념이었고요. 예를 들어 내신성적,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일본이 이른바 한국시민화 정책을 감행할 때 상급학교 진학할 때
학생들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네. 학교 쪽에 내밀하게 그 사상 정황을 보고하도록 한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내신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서 아직까지 쓰이고 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좀 조사해서 우리가 원래 담겨 있는 좀 철학이나 사상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인을 가리켜서 냄비 근성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냄비 근성이 일본인이 한국인을 비하하면서 주입한 그런 말이다라는 견해가 있던데 맞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198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고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뭐 한국인들 느리다 또는 바쁘다 바빠 같은 이야기들 가끔씩 나왔었는데 냄비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조리도구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제 군용 조리도구로 쟁개비라고 하는 걸 썼고요. 일본에서 이것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그거랑 좀 용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예. 외쟁기비라고 불렀다가 원래 일본어로는 이것이 나베거든요. 나베지요. 예, 네. 나베 요리 이름으로 많이 잘못 알고 계신데 나베는 이제 타바코가 단바고를 거쳐서 담배가 된 것처럼 나베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남배 또 한동안은 남비라고 썼어요. 네. 70년대까지는 아마 표준어가 남비였을 네. 거예요.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말이 변해서 냄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조리도구는 아니었고 한국인들은 뭐 60년대, 70년대까지도 자기들의 기질이 뭐 이건 이제 저는 이런 그 민족성, 민족 기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꼭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만은 네. 은근과 끈기 또는 뭐 뚝배기 기질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민족성 기질을 붙여놓고 하는 문화 자체가 또는 관행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이제 민족성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조금 전에도 이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한국인은 뭐 저열하다든가 예. 한국인은 도덕성이 없다든가 이런 식의 사고 자체, 방식 자체가 네. 다분히 일본적이다. 이제 식민지 시대의 식민 통치자의 눈으로 또는 식민 통치자의 빌붙었던 식민지 엘리트의 눈으로 자민족을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폄하 단어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그 현재의 불매 운동이 일본 문화의 전면적인 거부나 또는 일본인 대 한국인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지양하고 일본 내 그런 군국주의 부활 세력에 이제 목표가 맞춰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또 이제 배격해야 되는 어떤 잔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도 굉장히 길죠. 네. 길고 일본이 자기들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세기, 19세기 초말기부터 20세기 초반기까지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예. 자기들 말이죠. 우리처럼 외국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그런 쪽에서는 납득하기 네. 좀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대외 침략을 한 적이 없다. 침략을 받은 적도 없다. 가장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의 문제를 제외하는 일본이 이제 섬으로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대외 활동들이 있기는 했지만 예. 국가 대 전쟁으로 나간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았죠. 20세기 전까지. 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문화 요소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냈던 문화적 또는 이제 뭐 이민족에 대한 이제 차별관, 네. 자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베를 비롯한 일본 자민당 우파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제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영광, 그걸 우리 이제 역사로서 이제 그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침략 과정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네. 그러니 반성해라라고 요구하는데 일본의 우파들은 그것을 반성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로서는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대였다. 일본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였다로 거꾸로 기억하고 반성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역사관을 스스로 자학사관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학사관 극복 뒤이어서 일본을 정상국가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이 꺼내드는 것이 군국주의 시대의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혐한 의식이고 일본 내에서 일본 민족 우월 의식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일본의 무슨 뭐 신도라든가 고유문화가 갖고 있는 문제들까지 무슨 뭐 차별하고 적대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군국주의 시대 이후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제 새로운 의식들, 근대적 의식들 중에서 이웃 아시아 각국 국민들을 괴롭혔던 예. 그런 철학들, 그런 사상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내면화했던 그런 사상, 군국주의 잔재들이 일본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로부터 교육받았던 식민지 엘리트들에게도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아왔고 예. 그것이 그 식민지 엘리트가 또 교육을 통해서 전승하면서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 내에서는 한국인의 눈으로 자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우파 엘리트의 눈으로 자국민을 보는 시각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내에서 청산을 요구해야 될 군국주의 잔재가 있고 또 한국인들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청산해야 할 군국주의 잔재 역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은 군국주의군요.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한국 내 정치권 야권에서요, 특히 그 정부의 대응을 구한말, 조선말의 쇄국 정책에 이렇게 비유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요. 척화비를 더 이상 세우지 마라. 비교 가능한 상황인가요? 일단 척화비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죠. 죄송합니다. 양이가 침범하는데 네. 싸우지 않는 것은 이제 빌붙는 짓이다. 네. 그때 화는 화친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때 화는 빌붙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붙자고 주장하는 것은 곧 매국이다. 네. 양이 침범, 비전직화, 조화, 매국 이 그 12글자였어요. 그렇죠. 12글자였어요. 네. 이거는 보편적으로 일반론으로서는 누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남이 침범해 들어오는데 거기서 곧바로 항복하자고 하는 것은 매국이다. 이거는 예. 언제나 맞는 얘기예요. 다만 조선 말기 대원군 시대 척화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문명사적 전환기에 세계 정세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네. 이제 맞섰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냐? 오히려 이제 자유무역 시대에 경제를 가지고 자유무역 틀을 흔들면서 한국 배척 또는 네. 한국 공격을 하고 있는 일본이 사실은 이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펴는 것과 비슷하고요. 네. 굳이 보자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만큼 이제 세계 정세에 어둡고 그만큼 절대적인 열세에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원군 시대 척화비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오히려 쇄국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2 벤처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의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 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 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의뢰로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리얼미터의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일별 흐름을 보면 한일 갈등이 고조된 주 후반에 다시 상승을 하는 V자형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것인지 이번 주 조사 결과 분석하면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 오늘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치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9%, 거의 50%입니다만 지지난주 연속으로 50%를 상회했던 데 반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조금 올라서 45.5%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간 변화를 보겠습니다. 화면 맨 왼쪽이 지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그 옆에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의 일간 지지 평가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하락을 했고요. 월화수목금만 표기를 했군요. 네, 화요일, 수요일까지 하락을 하다가 목요일, 금요일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고요. 반대로 부정평가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른바 V자 밸리 현상이라고 하죠. 네. 요인이 뭡니까?
네, 주 초중반까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지지율 하락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수요일 날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민주연구원의 이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총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유감 표명했지만 아무튼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대통령 지지율도 48.5%로 가장 저점이었고요. 네. 또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수요일 날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또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 관련된 안보 위기 실패 야당의 주장 보도가 증가된 측면, 또 민주연구원의 총선 관련 보고서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50%대를 상회했는데요. 일본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견 확인 종료 보도 또 국회 방일단 면담 거부 소식도 전해졌었고 급기야 일요일 날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보도가 이제 확산되면서 51.3%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지율에 영향 미친 뉴스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부정적인 이슈는 한 3가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거는 북한 미사일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발견 문서죠, 문서. 총선 영향, 한일 문제가, 대일 문제가 있다 이거고, 세 번째는 저는 경제 지표가 좀 꾸준히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주식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지지도에 적신호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그 좋아진 측면은 이 파란 신호가 들어왔다. 좋아진 측면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일본의 안하무인한 그런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고요.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그리고 어찌됐든 여야 간의 추경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 전체로는 41.5%로 전초에 비해서 조금 하락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조금 올라서 28.8%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만 조금 떨어졌고요. 정의당이 이번 주에도 떨어졌습니다. 5.9%로 집계됐습니다. 자, 한국당과 민주당의 일간 그래프를 보죠. 이건 화면 맨 오른쪽, 맨 왼쪽이 지지난주 금요일이군요. 그 옆에부터 월, 화, 수, 목, 금, 수요일에 저점을 찍고 목요일, 금요일 되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자유한국당은 수요일까지 조금씩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떨어졌고요. 한국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당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네, 한국당 역시 월, 화, 수요일 날은 29%로 30%에 근접한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28% 또 27%대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주 후반에는 일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 간의 지금 이 경제 전쟁 갈등의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책임이 누가 있느냐에 있어서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본하고의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아까 또 언급했습니다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 심사 논란, 그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면서 목요일, 금요일 약세로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왜 그 일본과 관련된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보수의 뿌리 자체가 약간 친일에 기반한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시작했던 분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힘이 세다. 현실적으로 인정하자. 우리가 한다고 되지 않는다. 일본한테 우리가 밀린다. 이런 현실적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북한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우호적인 정서가 윗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메시지들이 가끔 나오죠. 얼마 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반일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유나 알고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도 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 핵심이다. 지금의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괴리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올랐느냐, 지지도가. 이 보수층에서 좀 올랐거든요.
적어도 이제 추경 같은 걸 처리함으로 인해서 집 나갔던 일부 보수층들이 돌아올 명분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의 하락세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은 이제 심상정 대표가 이제 새로 출범했는데 이게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좀 그 정책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일 관계 대척점에 있을 때는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좀 다른 색채를 국민들이 인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의당의 존재감이 한일 갈등 관계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정개특위위원장도 심상정 대표가 하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뭐 여러 면에서 좀 보도량이 줄어들었고 보도량이 줄어들면 지지율이 좀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대결 국면이기 때문에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집권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층이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말쯤 되면 다시 오를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내부 혁신, 공천제도라든가 내부 혁신을 좀 정의당이 노력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나 정당 지지율에 어떤 뉴스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주도 저는 제일 큰 뉴스는 역시 이제 주식이나 오늘 사이드카 발동도 됐는데요. 주식이나 환율 등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리 싸움인데 미래 불안감과의 싸움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악재가 많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일본도 외교에 있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해야 하는데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데 농산물 수입 때문에 타격이 예상되고요. 러시아는 쿠릴 열도 간의 영토 분쟁이 있고요. 북한과 우리나라 다 안 좋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타격이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타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재다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리전에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그리고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됐는데 과연 북한이 추가적으로 또 미사일 쏠지 안 쏠지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표님께서는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뭐 이번 주도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이제 뭐 사이드카 얘기하셨지만 경제 지표도 결국 한일 관계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일본 주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제 한일 관계에 의한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뭐 지금 국방부가 독도 방어 훈련 또 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청와대가 이르면 금주 후반에 개각 검토를 이제 해서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이드카가 3년 1개월 만에 이제 급락한 그 변수로만 봤을 때는 3년 1개월 만에 발동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경제적인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승한 거는 1년 6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승을 할 때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락한 그 사이드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이제 그 식당 뭐 사케 논란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너무 심한 여야 정쟁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영향을 좀 일부 미칠 수가 있고요. 또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확정 고시를 했는데 노동계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 혹은 민주당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현안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본 여행을 갈 생각이 있는 응답자는 16.2%로 나타났고 갈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81.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로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갈 생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경제 보복 전에는 69.4%였지만 지금은 16.2%로 나타났습니다. 53.2%포인트 급감했습니다. 반면 일본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제 보복 전에는 28.1%가 일본 여행 생각이 없다고 답했는데 경제 보복이 취해진 뒤에는 80% 이상이 일본 여행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 전에 일본 여행 의향이 있었던 69.4% 응답자만 대상으로 생각 변화의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여행 생각이 있었지만 철회한 경우가 56.1%였고 여전히 일본 여행 생각이 있다고 한 경우는 13.3%에 불과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저 수치 69.4%.
그러니까 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는 일본에 갈 생각이 있었던 분들, 네. 저분들을 이제 100으로 놓고 네네. 그분들의 이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네. 게 사실 이번 조사 목적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변했을까요? 이분들 69.4%를 모집단 100%로 했을 때 여행 의사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81%로 네. 나타났고요. 또 19%는 계속 여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의견도 여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81.3%였는데 크게 차이가 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계속 하겠다는 의견은 16.2%보다는 3%포인트 높은,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기존에 했던 분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네. 의견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지 정당별로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95.8%가 의향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이고요. 한국당도 50%를 넘는 60%에 가까운 58.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진보층은 95.2%로 거의 뭐 대부분이 네. 의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고요. 중도층도 80%, 다만 보수층은 51.4 대 48.6으로 오차 범위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보수층을 빼놓고 중도층까지도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일본 여행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념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보수층들도 상당수가 일본 여행을 철회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기가 불매운동이나 이 일본 여행 안 가는 운동이 이 캠페인이 상당 기간은 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조사를 저희가 여행에 한정해서 했습니다만은 네. 불매운동 전반의 바로미터로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불매운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명 중에 2명꼴 한 65% 안팎 계속 불매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주저가 된다는 조사, 한국갤럽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거기는 80%가 좀 주저하게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당분간은 네. 열에 한 6명에서 8명 사이는 여행을 안 하거나 또 불매운동을 참여하거나 실제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맥주라든지 지금 50% 안팎 지금 예.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